과연 이더리움이 이제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날개를 다는 시점인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흐름이 상반기 안에 3,000불을 갈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암호화폐 시장의 히트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거는 비트코인, 리플, 트론도 아니고 솔라나도 아닐 겁니다. 당연히 이더리움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소통방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제 이더리움 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노트북을 통해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경제방송 보시는 분들 저 때문에 한 2번 정도 수익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진입이 한 짤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거 지금 제가 자리값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 제가 손절 레인지랑 그리고 익절 레인지 그 채널 그 소통방에다가 다 올려놨으니까 확인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더리움이 이제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왔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간치로 따지게 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저는 트론은 제외를 하고요. 트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유틸리티성 코인이다 보니까 뭔가 가치 관련해 가지고 투자하는 종목이 아닌 이제 거래소 간의 이제 컨트랙트를 좀 이용해서 이제 USDT를 좀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론을 제외하고 이제 이더리움 하나만 좀 봤는데, 이더리움이 제가 이제 4시, 오늘 3시에서 4시 사이에 보니까 7일간의 상승률은 이제 6.2%, 그리고 당일 추이에서 어제까지죠. 전일 대비해서는 현재 4.7%가량 이제 크게 올라오면서 이제 올타임 하이는 아직 아니지만 이전에 있던 고가 15주 만에 최고가를 이제 다시 한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간 상승률은 현재 6.3%고 더 기대되는 것은 2,790인데 사실은 고점은 2,800 그 위죠. 중요한 건 3,000불을 가냐 못 가냐에 대한 이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최고점은 2,843포인트, 포인트가 아니라 불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를 소통방에서 정말 많이 나눴어요. 차트적인 관점, 뭐 시장적인 관점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뭐 차트를 분석을 하면서 이더리움이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제한적인 상승이 지금 어디 구간인가를 이제 한번 얘기를 드렸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2,745불. 네. 이 가격대가 상당히 이제 이더리움이 3번 정도의 돌파 시도를 준비했지만 다 실패했던 자리거든요. 근데 그 구간을 이제 어제 돌파를 했고,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상승세를 보였으니까 오늘까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오늘 아마 그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제 많이들 기대감을 가지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주요 가격 저항대를 지금 기술적 관점에서는 돌파한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6월 11일 기준으로 사실 상승세가 한번 뻗쳤었는데 그 상승세와 문제, 시장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맞물렸는지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2,837 최고점입니다. 자, 오늘자 이더리움에 대한 관련 기사를 제가 모아왔어요.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더리움이 2,700선을 돌파하면서 기관과 ETF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은 TVL이라고 볼 수 있는 총 가치 잔금, 총 가치 예금이죠. 이 TVL에 대한 상승세와 함께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바이낸스 스퀘어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바이낸스 기준 이더리움 2,800 돌파, 24시간에 4.3% 상승하면서 24시간 동안 최고 거래량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같이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에 대한 스마트머니라고 볼 수 있는 고래 지갑에서 현재 ETH에 대한, 즉 이더리움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다. 지금 형세 강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아나운서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이슈 각각 말씀 다시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가격 상승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소 간의 거래량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이제 고래 지갑이라고 볼 수 있는 스마트머니에 대한 이제 유동이 상당히 높다. 즉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 기사들의 이제 공통점이 이제 뭘까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네. 라는 가격이 부분에, 상승했다. 네, 네. 공통점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들이 보면은 이더리움을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보기보다는 이더리움이 상승했던 결과값을 사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상승 배경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진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고래들 지갑 움직이고요. 거래량 당연히 거래소에서 커지죠. 활발해지죠. 그리고 당연히 순이익도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즉 배경이 아니고 결과론 쪽에 대한 기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는가, 일단 이 이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기사 모두 원인, 배경이 아니라 결과론 쪽 기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더리움의 상승 원동력은 6월 10일과 6월 11일 사이에 있었던 클리어리티 액트 법안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이 뭐고, 그 내용이 왜 이더리움 상승을 줬고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사 출처는 코인데스크에서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본문에서 핵심인 걸 이제 영어 그대로 따왔는데 해석하기 어려우니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미국 의회에 발의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거래위원회 CFTC 간의 명확한 역할 배분을 목표로 한 법안이다. 찬성은 47대 반대는 6표로 2025년 6월 11일에 해당 법안이 표결을 통과했다. 그래서 현재는 상임위에 이제 하원 전체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떤 법안이든 간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하원 먼저, 상원 먼저 이렇게 이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현재 그 시점에서는 이러한 찬성표가 높은 순위로 과반수를 매겼고, 현재 하원 자체도 사실 거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이제 법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법안도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친암호화폐적 성향을 둔 공약 중에 하나인 법안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상하원 모두 매번 얘기하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의회에서 사실상 이런 법안들은 사실 통과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무튼 이 법안, 근데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렸는데 대체 뭔 내용인데?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이 법안이 생긴 배경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CFTC라는 기관과 SEC 기관, 이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죠. CFT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 파생 상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크루드 오일이나 나스닥 지수 선물. 이런 것들을 이제 증권법과 규제하는 곳이고 그런 기관이고, SEC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둘 다 좀 성향이 다른데 한쪽은 상품에 대해서, 한쪽은 증권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성향과 이제 그러한 규제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법안의 배경이 단순하게 이거예요. 어떤 기관이 과연 코인을 관리할지 규제가 이전부터 상당히 애매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2020년도부터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기간이 거의 5년 동안이었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을 누가 관리하고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항상 이 두 기관에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그 규제를 정확하게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라고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애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규정과 그리고 이런 규제가 이 두 기관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나누기 위한 법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각 기관들의 입장은 이거였었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코인은 증권이다. 그러니 연방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우리 SEC의 소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CFTC에서는 아니다. 코인은 구조적 관점에서는 상품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품거래법에 따라야 해 하면서 두 기관의 이제 의견 마찰이 있던 거죠. 그 부분에서 항상 시장에서는 법안과 규제가 되게 애매모호했고 분명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원동력은 이제 스마트머니, 기관, 사모펀드, 그런 이제 자산운용사, 블랙록 같은 그런 머니들에 대한 연결다리를 놔주려면 사실상 이런 규제들이 명백하게 나와줘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렇게 아직도 두 기관이 나눠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관 입장에서 또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불안정한데 변수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즉 명백하게 해주길 원해야 그래야 사실상 기관이라는 큰 이동성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흘러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을 통해 즉 이러한 기관에 대한 유동성과 그리고 소비자 보호 그리고 개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해서 정확하게 명백하게 기관별 나누자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제 클리어 액트에 대한 배경이고요. 그래서 누가 코인 시장을 규제를 해야 하냐에 대한 이제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승인 절차 그리고 법안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제 누가 뭘 관리할지 그리고 누가 명확하게 무엇을 할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정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관할 적립 증권 SEC 그리고 상품성 자산은 이더리움 포함 CFTC에서 진행합니다. 비관리형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한 면책과 거래소 중개 등록 공시 자산 분리 보관 그리고 스테이플 코인 이중 감독을 맡기기로 한 건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코인 규제의 첫 질서 법안이고요. ETH 같은 우리가 ETH라고 하면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은 CFTC에서 그리고 증권처럼 투자받는 토큰은 이제 SEC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첫 번째는 확실하게 어떤 코인들, 즉 어떤 성향의 코인들, 뭐 POS 기반의 코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성향의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들이 CFTC에서 이제 규제를 받을지 SEC에서 규제를 받을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은 법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코인은요 탈중앙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SEC 즉 증권 성향에 대한 부분이 강한 기관에서 뭔가 규제를 하기보단 상품 거래 사실 비트코인 ETF가 처음 나왔었을 때 증권으로 포함되지 않고 원자재에 포함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성, 즉 상품성에 대한 성향을 가지는 게 사실 코인 입장에서 또 그리고 코인 개발, 그리고 코인 시장에 대한 부분 아니면 코인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SEC보다는 CFTC 쪽에서 규제받는 게 더 편하고 좋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규제도 그리고 누가 관리할지도 이렇게 명백하게 정해졌고 그 부분에서 이더리움이 포함된 이더리움이 CFTC에서 이제 규제를 받게 된 포함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자극한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명확해졌다는 건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근거가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ETF, 옵션, 파생 상품은 이제 해외 선물 관련해 가지고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의 금융 상품도 안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제도권이란 유동성의 기회를 트게 해준 게 바로 이러한 법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였고 이 이슈가 6월 10일과 6월 10일 사이를 이제 한국 시간 기준이에요. 6월 10일과 6월 11일 사이 이제 이러한 이제 찬성표와 반대표와 이제 나누면서 의회의 과반수로 이제 하원 이제 찬 반성만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 그냥 사실상 그냥 법안 자체가 완성된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한테는 아주 호재죠. 자, 그래서 이 시간대와 진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농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상품관리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날짜로 따지면은 6월 10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6월 10일 밤 11시 찬스 투표 결과는 47대 69. 그리고 이제 금융위 SEC죠. 6월 11일 새벽 11시인데 그거 새벽이 아니라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11시 찬성 32대 반대 19표로 확실하게 이제 의회 승인이 절차가 됐고 하원만 남겨둔 상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장에서 뭔가 선반영이 이제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뻗친 거고 어제와 오늘 이제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이더리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 배경은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법안 때문에 이제 올라와 주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제가요 6월 4일 날 방송 중에서도 이더리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혹시 아나운서님 기억나시나요? 6월 4일이면 시간이 꽤 됐거든요. 그런가요? 네. 일주일 전이네요, 정확하게. 혹시 당장 어제 저녁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뭐 먹었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억력이 참 간사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맨날 리포트만 보다가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제 먹었던 것도 잘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날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뜬금없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딜 사이트 이제 너튜브 채널에 들어가게 되시면 이 재생 목록에 제가 했던 방송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거기서 좀 밀고 갔던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현물 투자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더리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제가 사실은 이제 좀 제목을 좀
공격적으로 지었습니다. 뭐 3,000달러 뚫는다, 뭐 90%의 급등 신호, 뭐 이러면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올라올 거야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자극적으로 올렸는데 뭐 그 내용은 들어보시면은 되게 순하고 제가 논리 접근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이더리움 3,000불 가능성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 당시 얘기를 했었을 때가 이더리움이 2,600불에서 500불 정도 왔다 갔다 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 사이에서 이제 3,000불, 즉 500불 정도의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다. 사실은 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그 내일이 될지 뭐 그 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밴딩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500불 정도면 충분히 넘겨주겠는데 왜냐?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 온체인 데이터, 자료, 심리 이런 것들 다 반영했을 때 이더리움이 사실 밀릴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승했으면 상승했지 더 강세를 보일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 이제 비트코인 조정이 좀 심했을 때 그나마 퍼센티지 올려주면서 버텼던 게 이더리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 이야기를 했고 이더리움이 왜 상승하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 첫 번째 이유가 SEC에 대한 체제 변화 그리고 SEC가 그 당시 발언했던 내용 때문인데 이때의 이더리움이 이것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SEC가 현재는 친암호화폐적 성향으로 바뀌었고 현재 위원장은 폴 애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게리 겐슬러와 완전히 성향이 다른 사람이고 지금의 SEC, 옛날에는 SEC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되게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되게 친근하고 긍정 뉴스 나올 때마다 SEC가 포함되죠. 코인을 처음 이번 연도에 좀 하셨던 분들은 SEC가 원래 좋았던 기간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20년도부터 24년까지 거래하신 분들은 이 SEC 기사 나올 때마다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리플 이 홀더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있던 위원장 정말 싫어했겠죠. 아무튼 간에 이제 SEC의 체제 변화가 가장 크고 그 체제 변화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때 당시 저번 주 목요일이라고 했었는데 6월 4일이었으니까 6월 3일 정도네요. 속보로 나왔고 그 속보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왜 폰트가 좀 꺾였네요. 네. 네트워크 유지 보수 및 합의 참여 목적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증권 거래에 증권법을 규정하지 않겠다라고 SEC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소리냐? 우리 이제 POS 기반 코인들의 스테이킹 활동 증권법 규제 안 할 거예요라고 SEC가 얘기를 한 거예요. 속보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그럼 POS 기반의 코인들의 규제 완화. 그럼 POS에 포함되는 코인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그럼 POS 기반의 코인들이 SEC가 완화해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코인들 좀 상승세 탄력 받겠는데 라는 하나의 긍정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이 POS에 포함되는 코인들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고 총 12 안에 포함되는 것들. 바로 이더리움, 솔라나, 이제 카르다노죠, 에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더리움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고 이제 SEC 입장에서 이거예요. 그래 이전의 체제라는 거는 게리 겐슬러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 체제에서는 이제 POS 친구들 좀 힘들었지 이제는 규제 좀 완화해 줄게 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 POS 기반의 코인들의 탄력을 좀 줄 수 있는 이 SEC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게 속보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폴 애킨슨이라는 사람이 암호화폐 시장에 되게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내용의 뭔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현재 SEC 체제와 뭐 현재 암호화폐 시장만 본다면은 앞으로 더 크게 더 커질 시장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여기서 좀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SEC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 완화는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SEC 쪽에서의 해석은 이거예요. 비공식 의견이라는 점에서 이제 구속력이 있는 규제 완화가 아니다. 이거 확실하게 법에 정했어. 이제 POS 스테이킹 건들지 마. 이거가 법으로 된 게 아니라 일단은 내부에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제부터 POS 기반의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닌데 이게 공식적으로 법률을 확정은 아니고 내부에서 SEC 내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행정부 체제가 트럼프에 대한 기간이 4년 정도의 행정부는 5년 정도 갈 거라서 2028년도까지는 아마 이런 POS 기반의 코인들이 사실상 SEC와 부딪힐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요만큼의 가능성으로 이런 얘기가 이제 취소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SEC에 대한 체제를 봤었을 때는 이러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건 시장에서 SEC 내부 쪽에서 이 POS 기반에 대한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그것도 특히 저는 제일 큰 시총 2위죠 이더리움에 좀 이제 이 부분에 좀 이제 중심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보는 ETH가 정말 커요, 여러분들. 이게 내용이 정말 이제 핵심인데, 여러분들 블랙록 아시나요? 아나운서님 혹시 블랙록이라고 아시고 있나요? 제가 코인 기사를 상당히 많이 봤잖아요. 네. 블랙록이 자산운용사죠. 맞습니다. 네. 업계 몇일까요? 아, 이런 거 보통 1위 가져오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애매하게 눈치만 2위 안 들고 가져오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블랙록은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세계 최대의 업계 1위 자산운용사입니다. 근데 2024년 말 기준에 이쪽 블랙록에 대한 운용 자산을 이제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총 운행이 총 운영하고 있는 금액이 11조 5,500억 달러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달러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큰 돈이긴 한데 얼마쯤 되지라고 하니까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약 1경 5,755조 원 정도가 되는 지금 환율로 계산한 겁니다. 약 1경 5천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록 다음에 아마 이제 뱅가드가 2위 업계인데 그 1위 밑으로는 이 자산의 운용 금액이 엄청 커요. 그래서 뱅가드와 블랙록이 아무튼 이제 자산 운용사 중에서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제 블랙록이 그 중에서 1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블랙록이 현재 6월 2일 기준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ETF 관련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ETF 이더리움도 매입을 했지만 30억 달러에 대한 상당의 매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기관을 제꼈냐면 그레이스케일이죠.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인데요. 블랙록은 현재 죄송합니다. 137만 9,793개의 이더리움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113만 8,983 이더리움 즉 현재 대략적으로 200만 개의 이더리움을 더 보유하고 있는 게 블랙록이죠. 그래서 현재 그레이스케일 항상 이더리움의 매입 규모가 항상 1위였던 이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규모가 넘겼다라는 거죠. 누가? 자산운용사가 그리고 시장에서 신뢰하고 있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봐야 돼요. 기관 신뢰도와 자금 유입 차이에서 이 흐름을 봐야 되는데 블랙록이 ETF 승인 시기는 24년이고 그 전까지는요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더리움 ETF에 대한 신탁을 통해서 ETF를 매입하고 팔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즉 블랙록이라는 기관 지금 다른 기관들도 이제 ETF 관련해 가지고 상품 냈지만 이 블랙록이라는 기관이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1위고 이러한 1위 기관이 이제 24년도 말쯤이죠. 말쯤에 이제 ETF, 즉 이더리움 ETF에 대한 부분을 발행을 했고 그 전까지는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ETF를 매입하고 팔 수가 있었는데 되게 안 좋았던 게 뭐냐면요. 일단은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요. 수수료가 블랙록의 10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매입하게 되면 2.5%, 즉 0.25%의 이제 대비되는 이제 퍼센티지에 대한 수수료를 냈었어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단순하게 그레이스케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사실 이제 울며 겨자 먹기라고 얘기를 하죠. 수수료는 비싸더라도 당장에 이제 매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블랙록 같은 저렴하고 그리고 시장의 신뢰도가 높죠. 업계 1위 자산운용사니까요. 그리고 이런 대체제가 생기자마자 자금이 이동한 거겠죠. 즉 뭐예요, 여러분들? 내용은 시장이 진짜 제도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고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유동성을 꽉 잡고 줄였던 이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블랙록한테 제껴졌다는 소리입니다. 2위예요. 매입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죠. 왜냐하면은 유동성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고 추가적으로 또 믿을 수 있고 장기적이고 이런 블랙록이라는 하나의 대체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더리움의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더리움 호재 이슈 너무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21년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미결제 약정,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미결제 약정은 포지션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OI가 증가한다, 즉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 즉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추세가 상승할 때 중장기적으로 그 코인에 대한 시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흐름, 강세를 보일 때가 정말 많았어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트랜잭션, 그 어때요? 이거 뭐야? 거래소 간의 거래제, 거래소 간의 이제 이더리움 거래량이죠. 그것도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더리움을 관련해 가지고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났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뭐 수요 부분이 잘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신호니까 가격 상승으로 당연히 이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외에 이더리움에서 호재성 이슈는 진짜 제일 봤을 때 이게 가장 큰데 넷플로우, 바로 순유입, 순유출. 어때요,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가장 높은 순위의 1위에 있죠. 약 7억 5천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고 맨 밑에 비트코인이 애매해요. 비트코인은 이제 거의 0값을 수준하는데 이렇게 비트코인보다 현재 이더리움이 시장에 지금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이 이야기를 6월 4일 날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은 기관 자산 그리고 기관이나 자산가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돈을 넣고 있다. 그것도 한 곳에만. 왜냐하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보시면요, 아나운서님 보시더라도 딱 그냥 하나밖에 안 보이지 않나요? 네, 가장 상단에 어마어마하게 파란 색깔 기둥이 하나 딱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뭡니까? 이더리움이죠. 네. 그럼 시장에서 지금 돈 몰리고 있는 쪽이 이더리움이라고 이더리움이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이야기를 제가 6월 4일 날부터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승, 뭐 이번에 이더리움이 2,745 가격대, 즉 저항대였던 구간을 넘겼던 게 사실 이제 이더리움 트리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선 상당히 높았던 시점이라 이번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법안은 하나의 또한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더리움이 사실 뭐 악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날 이제 ETH 즉 이더리움을 주제로 이제 제가 이런 썸네일을 좀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이더리움을 좀 추천을 해드렸었고, 그 당시 방송 이후에 문제가 하나 생겼던 게 6월 4일인데 6월 6일 날에 제가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하자마자 2,400까지 떨어졌었어요. 방송했던 당시가 2,500에서 2,600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댓글들이 조금 있었었는데, 그래도 뭐 옹호해주는 댓글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뭐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어떠죠? 자, 제가 승자입니다. 기본 분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저 현물도 지금 선물도 둘 다 매수 중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3,000불에 대한 랠리 가능성도 시장에서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더리움 매력적인 코인이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코인은 사야 할 시기와 팔아야 할 시기가 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 분석은 사실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진 않고요. 기본적 분석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자료와 통계, 그리고 있었던 사이클과 이전에 있었던 과거에 대한 공식, 이런 것들을 맞추고 보는 게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일이라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당연하게 제가 얘기를 하면 차트 가지고는 뭐 지금 당장의 시세 한 번은 풀 수 있더라도 장기적인 추세까지는 얘기 못 합니다. 다만 기본적 분석, 시장에 대한 통계치와 자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확률성으로 본다면은 장기적인 방향성과 뭐 이렇게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저도 사실 이더리움을 이제 좋다라고 얘기한 시점은 5월 한 말쯤이에요. 5월 중순쯤. 근데 그 전까지는 이더리움 별로 좋다고 얘기 안 했었습니다. 왜 안 좋았냐고 얘기하면요, 제가 취미가요, 개별 코인마다 분석을 해서 저는 시총 32 정도까지 포함되는 코인들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PDF 만드는 게 제 취미입니다. 정리해놓는 거죠. 언젠가는 써먹을 일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이더리움 PDF를 만들면서 정말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매수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이거 날짜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 PDF를 만들었으면 제가 배포를 했겠죠, 누군가에게. 그 당시 이제 방송도 나가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사지 말라고, 그 당시 제목으로 현재 이더리움이 4,000불을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에서 PDF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더리움 제가 만들 때가 제작일이 1월 29일이었거든요. 2025년 1월 29일. 그런데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파일을 만들면 수정 날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정리되는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보면은 1월 29일 수요일 오전 12시까지 작업을 했네요. 새벽까지 늦게 작업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만든 날짜와 이제 수정한 날짜, 액세스한 날짜 모두 1월 29일 날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1월 29일 날 이더리움 시세가 3,200에서 3,100불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이제 주요 외신 미디어 매체들의 이더리움 평가는요.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가격 2025년 15,0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 더 크립토 타임즈에서 나왔고요. 자, 그리고 더 크립토 타임즈 똑같이 이제 1개월간 이더리움 USDF 예측 분석하는데 3,255원 저항선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 추가적으로 3,400선은 무조건 갈 것이다.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짜에 나왔던 이코노미스에서 나왔던 매일 아침 이더리움 거래 범위 예측 2,970불에서 3,260불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더해지면 제가 안 넣었는데 상승 모멘텀이 더해지면 3,600불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러한 1월과 2월 사이에 이더리움 보고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에서 낙관론이 진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고 뭐 어떤 커뮤니티든 들어가면요 이더리움 4,000불 간다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거리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반대로 이제 신중론 비관론에 대한 관점으로 쓴 거거든요. 저도 똑같이 뭐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똑같이 판단을 했다면은 저도 낙관으로 썼겠죠. 여러분들 이더리움 좋습니다.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논리 근거 제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올라갈 수 있는가? 그렇죠? 왜 올라갈 수 있는 왜 이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뭐 제가 하는 말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장에 힘이 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당시에 이더리움이 왜 4,000불 가지 못하고 왜 비관론이고 왜 매수하지 말라고 했냐에 대한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일단은 그 당시 일단 시세에서 보면요 이더리움하고 원래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제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세 흐름이 22년도 이후부터는 비트코인에서 대비했을 때 엄청 저조한 성적을 냈죠. 그래서 사실은 22년도의 고점을 아직도 이더리움이 이제 갱신하지 못하고 있고 비트코인 어때요? 올타임 하이 계속적인 갱신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도 탄력 계속적으로 받아주면서 이번 연도 또 이제 일 터질지 몰라요. XRP도. 아무튼 2022년부터 이더리움 흐름이 되게 조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봤었는데 데이터 자료로는 이제 2024년 초부터 25년 즉 1년 정도 가량에 대한 데이터를 추각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더리움은 못 간다. 그 네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ETF 선반영과 그 당시 BTC ETF에 대한 상품에 대한 물린 수요, 유동성이 한쪽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TVL, 총 예치 자산에 대한 감소, 유동성이 아니라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자산 가치가 감소한 거죠. 그리고 거래소 내 이더리움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 법칙 아시죠? 공급량이 늘면 수요가 줄 때 공급량이 늘면 그 가격은 떨어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더리움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했다. 이 네 가지 요소로 이제 이 PDF를 제작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비트코인이 이제 ETF를 이제 상장했던 시기가 1월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ETF를 상장했던 시기가 7월쯤 됩니다. 그래서 본격 거래 가시 그리고 ETF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됐던 뭡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이더리움에 대한 ETF 승인 가능성이 부각됐던 건 24년 5월, 즉 2개월 뒤부터 사실 상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어땠냐면요. 비트코인이 ETF에 대한 승인 그리고 승인한다는 이제 기사가 나오자마자 다음 날 아마 ETF가 발행됐거든요. 그러자마자 이거는 이제 수요 유동성인데 오픈 인터레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픈 인터레스트에 대한 값이 쭉 올라왔어요. 지금 뭐예요? 탄력을 받는 즉 시장에 비트코인의 돈이 몰렸다라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시점에서 이제 ETF, 비트코인이 ETF를 먼저 발행을 했고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하고 ETF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추후에 나오죠. 한 6개월 뒤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6개월 뒤에 이제 이더리움 ETF가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사가 비트코인이었고 이더리움에 대한 ETF 승인이 난다라는 기사가 났음에도 실상 그렇게 크게 반등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ETF 승인 가능성이 25%에서 75%로 증가했다는 것은 엄청난 호재성 이슈거든요. 근데 그때 상승이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시장에 사람들이 간 거예요. 왜냐? ETF라는 길을 터줬고 ETF라는 길을 터주게 되면 당연히 스마트머니라든지 기관 자산들이라든지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이제 유동성이 그쪽으로 몰리겠죠, 여러분들. 이더리움보다 더 매력적인 게 비트코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머니 쪽에서는 ETF에 대한 부분에서 글쎄요 매입하기 좀 별론데요. 이제 올드머니 좀 경험 있는 기관에서는 뭐 그래도 뭐 긍정적인 표시를 좀 했지만 비트코인만큼에 대한 매력점이 부각되진 않았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24년도 초 이더리움에 대한 ETF에 대한 기관 생각은요. 당시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 ETF가 이제 큰 주목을 예상받았는데 ETF는 그 당시에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비트코인 다음이 이제 이더리움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반응 시 그만큼의 수요가 어때요? 안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크게 대체제가 있는데 굳이 안정적인 비트코인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대선 준비하면서 비트코인 그 당시 이제 아마 컨퍼런스에 나오면서 비트코인 막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ETF 출시 1, 2개월 만에 이제 대형 참사가 난 거죠. 처음에는 좀 유입이 잘 됐어요. 이틀 정도 ETF 매입량이 늘다가 이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틀. 그리고 3일 만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것도 대규모 유출. 블랙록, 피델리티, 바네크, 인베스트 그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그 물량이 이제 대략 그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할게요. 12조 원어치 정도에 대한 물량을 시장에다가 갖다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현재 9조 원 가치 이상 됐기 때문에 첫 3일은 1000억 단위 정도로 유출을 하고 이후에 100억 달러로 좀 유출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1000억 달러에서 좀 그날 3일 만에 100억 달러로 좀 줄였을까요? 간단합니다. 여기 바로 내용 나와 있거든요. 타 자산 운용사가 지금 또 그러니까 쏟아지는 물량을 수요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에 원래 이제 매일 1000억 달러씩 하다가 야 이거 시장에서 수요 안 돼 이거 못 받아줘 왜냐면 이제 완전 패닉셀 나오거든요. 자기들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팔아야 이제 그 패닉셀이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팔면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었고 그 기간이 대충 유출량만 따졌을 때는 401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VC 벤처 캐피탈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대규모 매도를 했어요. 그 당시 날짜가 24년 8월 27일이었고 이때 엄청나게 이더리움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차트만 보면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총 예치 자산. 예치 자산이 뭡니까, 여러분들? 네트워크 활동량과 안정성에 이제 영향을 주는 하나의 지표로도 쓰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으로 TVL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또는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된 암호화폐에 대한 총 자산 가치예요. 그 부분이 예전 계속 떨어지고 있던 시점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솔라나가 너무 시장에 대두가 됐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솔라나 쪽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몰리면서 이더리움의 TVL까지 감소가 됩니다.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예요? 거래소 내에 이더리움이 증가를 한 거예요. 계속 갖다 버리니까. 원래 그 시기가 2024년 4월 기점으로는 원래는 계속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드는 구간이었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2025년 1월 내에는 그 공급량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수요를 앞서버린 거예요. 거래소에 내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급량이 높고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고 시장에서 대체할 만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솔라나와 비트코인이 매력적이게 더 보이는데 시장에서 이더리움한테 관심을 줄까요? 그 당시 그리고 비탈릭도 이상한 헛짓거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별론데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큰 핵심인데요.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증가했어요. 레버리지 비율은 일단 선물 거래소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여러 상품들을 통해서 늘어나는 게 이 레버리지 비율인데 이 레버리지 비율이 가격을 넘기면요 좋지 않은 거예요. 일단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을 했다는 거는 변동성이 늘어났다고 보셔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비율이 높아지면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물 거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레버리지를 높이 거래하면요 청산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시점에서 가격 변동을 딱 움직여주면은 물량 다 풀려지니까 쭉 하락할 수 있는 하락에 대한 패닉셀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의 레버리지 비율이 자본 상승에 대한 속도보다 더 빨리 증가했습니다. 그게 시기상 2024년 11월에서 12월. 즉 단타 물량으로만 들어간 물량이 많지 장기 관점으로 이더리움을 홀드하는 물량들이 없다라는 거죠. 보유가.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1월에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은 이더리움이 1,386불까지 떨어졌거든요. 저 그 당시에 방송을 이 딜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에서도 방송을 했는데 2명한테 감사 인사 받았습니다. 이더리움 안 사서 다행이네요라고. 한 명한테는 잘 팔아서 다행이네요라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았다라면 이더리움 차라리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이렇게 될 내용을 1월 달에 얘기를 했었고 그러한 시점, 사야 될 시점과 팔아야 될 시점, 사야 될 시점, 팔아야 될 시점은 각각 다르고 현재 시점에 이더리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전 작년과 이제 1, 2월 사이에는 어땠다? 이더리움이 매력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더리움은 3,000달러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제로쌤과 함께 이더리움에 대한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시면 소통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 소통방 안에서는 제로쌤께서 특별히 정리해서 알려주시는 이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스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주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